사상 최악의 가뭄에다 메르스 방역망까지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정치권은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은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을 달궜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늦은 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특히 영리병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삼성서울병원 얘기는 지난 6월 7일 날 첫 공개를 방역 당국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뭐 삼성서울병원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네. 거고 이른바 그 30원 환자 얘기도 사실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게 보도도 된 상황에서 네. 6월 7일 날 방역 당국이 발표를 공개를 했잖아요. 정보를. 그런데 어쨌든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병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그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14번 환자와 노출된 그 이제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송하는 그 직원도 이제 확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삼성병원의 그 단지 그 이른바 밀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뭐 문이라든지 뭐 다른 물건에 묻은 그런 것들이 또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병원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일부의 지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작 좀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이번에 삼성병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전반적으로 방역 당국도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그러한데 자꾸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특히 특정 병원을 비판한다든지 뭐 정부를 비판하는 건 별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떻게든 빨리 협업을 하고 잘 협력해서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그 좀 뒷북 대응으로 비치는 이러한 것들은 좀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 교수님 어제 네. 이제 뭐 세계보건기구랑 우리 당국이랑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관련 뭐 대응책 관련해서. 근데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하고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본인 이제 취재진도 들어가고 오픈돼 있는 공개되어 있는 기자회견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공식적인 그 항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글쎄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지금 이런 메르스 전국에서 그래도 야당의 중진 의원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앞으로도 좀 대통령 하겠다는 분인데 초선 의원이니까 뭐 중진. 뭐 초선 의원 같은 뭐 근데 어쨌든 급은 중량이라고 그렇죠. 보니까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의사 출신이고 보건복지 소속이고 하다 네. 보니까 본인이 좀 사회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메시지를 정치인으로 주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점은요. 지금 이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아무튼 좀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맞이한 아주 어려운 이런 시국인데 네. 지금 WHO가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이런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정치인이 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WHO가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그동안에 분석한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서 브리핑하는 자리였지 질문을 받는다든지 거기에서 뭐 다른 어떠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런 의견이 있고 자신이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면은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이렇게 이거를 뭐 자존심이 본인으로서는 좀 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또 지금 사태를 자존심만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방식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이제 않을까. 안철수 뭐 생각이 의원이 일단 뭐 서울대 의사 출신이니까 네. 본인이 또 특별히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쨌든 뭐 공개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개라는 건 취재진에게 공개된다는 자리였긴 합니다만 네. 기왕에 간 거 뭐 입장을 시켰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전혀 이 본질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의 전문적인 식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했습니다. 논란 끝에 연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 국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저희 뭐 준비된 화면 그 지지도 관련해서 좀 있으면 좀 보면서 얘기할까 싶은데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을 텐데 저 부분 어떤 메르스 사태랑 직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락 추세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대응에 네. 느렸다의 방점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했거든요.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이러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동, 충분한 정보, 그리고 조직적 대응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의 58%로 치솟은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러한 국가 긴급 사태, 바로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미국 순방을 연기한 결정은 잘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순방 연기를 결정하기 이전의 대응과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좀 조직적인 대응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대응의 상징적 컨트롤 타워 물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런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 메르스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유도 맞지만은 일단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기자회견보다는 담화문 정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여러 관련자들을 모아서 직접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것이 없었고요. 또 방미 문제는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그렇습니다. 3일 전에 취소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국정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정물 라인을 보고도 있었지만 외교안보 라인은 이거는 국익에 사활이 걸린 여러 가지 외교안보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가셔서 일정을 축소해서 4박 5일이면 2박 3일에도 해서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주 중요한 북핵 문제라든지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의 여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조금은 작용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방미 연기가 긍정 평가나 부정 평가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지는 않고요. 전 굳이 따진다면 방미를 연기한 거는 아마 호의적 여론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방미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방미를 연기하면서까지 일단 현장에도 이제 방문하시고 이렇긴 합니다만 일단 이 메르스 사태의 첫 확진이 5월 20날이었잖아요. 지난달.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발언한 게 6월 1일 날이었어요. 5월 26일 날 국무회의 때도 이런 발언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부의 상황 인식이 대단히 아니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6월 1일 날 또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말씀하실 때도 다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그 지지율 관련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15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미 정부는 18명이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신뢰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그 이제 민관합동 대책회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메르스가 계속 이제 확산돼 왔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그 정부가 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별다른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긍정평가가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메르스 사태는 정관계에도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굉장히 본인의 신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다면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어쨌든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좀 지지율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 보면서 다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저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1위였고 차기 정치 지도자 중에서 그다음이 김무성 대표였고 다음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세 번째 순위였는데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법 차이도 조금은 나게 됐는데 여론의 저런 흐름 배종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로 올라선 결정적인 이유는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빠름,
나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를 떠나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정부의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선제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천만 서울 시민의 이 수장으로서의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집중적으로 시정 활동으로서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물론 이것에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는 또다시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네. 정부에서 충분한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감염병원이라는 지역들을 국민들은 비공식 경로인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 수장으로서 빨리 이러한 부분에 그 대책을 세우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또 이것이 이 시민들에게 전달됐고 또 지지층들에게는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보였던 조사에서도 가장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지지층을 갖다가 견고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이 박원순 시장이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1위에 오른 그런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그것은 네. 무엇보다도 이 메르스 사태 전과 사태 이후에 별다른 변화의 요인이 없다면 바로 이 요인, 긴급 브리핑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것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선의 결과와 맞물려서 이 긴급 브리핑을 발표할 때도 이것이 차기 대선 행보를 겨냥한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오름으로써 이렇게 또 그러한 오해가 재발할 또는 재현될 그런 가능성도 거론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응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이 안정적으로 잘 대응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 그대로 제대로 해소시켜 주느냐. 이것이 단지 일회성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행보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네. 대체적인 어떤 분석이라면 그러한 행보가 메르스 확산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발휘된다면 이 지지율은 지속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지지율에는 또 한 번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지율 틈새를 노리고 특히 박원순 효과를 본인도 좀 누리고 싶어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여야 정치인들의 그 메르스 현장에 대한 그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그런 국밥집에 본인의 일가족들을 다 불러서 먹고 뭐 그런 것들을 공식적인 발표도 하곤 했는데 그런 정치인들의 이른바 박원순 이후의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행보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집권당의 대표인데 지금 사회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이 줄어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확진 환자가 145명에 사망자가 15명. 하여튼 치사율이 한 10% 정도로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WHO 그 단장이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지역 전염 가능성까지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는 정치인들도 앞으로 메르스 전국에 대해서 부단히 공부를 하고 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체계적으로 찾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각박한 심정이 반영됐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동선적인 차원, 현장 행보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3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때 이 사태가 났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병 전담병원 만들겠다. 여야가 한 몫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배정 안 하고 전염병 전담병원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신종 전염병 예산도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154억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뭐 34억으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네. 정치인들이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틈틈이 좀 정책적으로 챙기고 이런 현장 활동을 해야지. 물론 현장에 가서 밥 먹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누수 현상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 행정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최청렬 교수님께서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행보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지금 뭐 의료진들 너무 일손도 바쁘고 굉장히 피로와 위험도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정치인들의 숱한 방문들이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또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전혀 또 현장을 방문 안 해보십시오. 또
무관심이다, 너무 뭐 그런 얘기도 무관심하고 있겠죠. 이게 예. 국민들의 이런 안전과 생명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따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우리 박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데 그런 행보를 뭐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네.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자꾸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전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네. 아까 박원순 시장 얘기 나왔습니다만 박 시장이 6월 4일 날 밤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날부터 온통 일부 언론이겠습니다만 박원 시장을 뭐 대권 행보한다 안 한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논제 자체가 전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무성 대표나 여타의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뭐 정치로서 당연한 것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 어떤 의료진들의 어떤 의료 행위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부담을 작용하면 안 되겠다는 네. 생각 분명히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여야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정말 또다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외람되긴 합니다만 이러한 전염이나 감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의학 전문가들의 지금 경고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스 때 우리나라가 2003년도였습니다만 잘 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근데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잘 대응을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의 그런 행보는 행보인 것이고,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한 뭐 이제 전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격리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챙길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 당대표든 뭐 야당 당대표든 이런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상징적 행보는 좋지만 앞서 최창렬 교수나 또 박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네. 단체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명 정치인들과 달리 바로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유명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민들을 달래주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상징 효과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법적 지원이라든지 그동안 또 어떻게 보면 관가되어 왔던 질병관리본부의 이런 감염병 관련되는 그런 법적 제도적 지원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은 더 바라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에볼라 사태가 났을 때 이 유명 정치인들이 현장으로 무작정 나간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오바마 대통령,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 뉴욕 주지사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각각 제각각 나섰던 것이 아니라 론 클레인이라고 하는 모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 타워에 모아졌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징적인 행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초점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데 모든 총력 대응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정치인들이 이제 관심은 보여주되 그다음에 과유불급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보다 힘을 쏟아달라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발언이 조금은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의 한 강연회에서 핵무기랑 메르스를 비교하면서 핵무기보다 메르스에 더 난리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젊은 학생들 있는 데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이 정도 수위가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의 적절성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 정서하고는 좀 안 맞죠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지난 우리가 100년간 전염병 추세를 보니까 백신이 없는 게 에이즈하고 그다음에 사스, 에볼라 3종 이게 메르스가 네 번째인데 그런데 이제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는 사스하고 에볼라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사스가 788명이고 에볼라가 4,8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진정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르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관리가 될 거로 보는데 하여튼 정치인이 이 시점에서 왜 북핵하고 이걸 연관했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볼라 지금 우리 국민 정서 상당히 위협하고 사회 불안 요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볼라 전국이 이렇다고 우리 정부가 좀 중요한 우리 국가의 현안들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메르스 이해하는 전국이겠죠? 왜냐하면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 핵무기라든지 생화학무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북한 생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통계상
미국, 러시아의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의 지금 생화학 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김문수 지사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국가 현안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메르스에만 올인하지 말고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요. 네. 아까 뭐 김문수 지사가 전 지사죠. 왜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난리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김문수 전 지사가 이런 말을 하고 난리를 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국민 정서의 문제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지금 국정 현안 말씀했는데 생화학무기 말씀도 하셨고, 제가 박 교수님 말씀을 뭐 반박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생화학무기를 얘기합니다만 그 사드 배치한다고 생화학무기 못 막잖아요. 네. 그럴 땐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메르스 가지고 난리를 친다? 전 김문수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마산이 됐건 전주가 됐건 광주가 됐건 그야말로 이분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도 극복이 되겠죠. 모든 게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인한 사람이 지금 이른바 여권의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된 인사가 이런 말 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인 퇴출 1호입니다. 이건 뭐 어떠한 이유에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 이런 얘기는.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생각을 말로써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지위, 그리고 앞으로 또 차기 행보에 있어서의 또 조명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 발언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표현의 문제를 떠나서요. 네. 표현의 문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표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데 이분의 상황 인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문제 인식, 상황 인식.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는 거는 이분이 만약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무슨 선제적 대응이 나오고 능력적 대응이 나오겠어요.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중요한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김 전 지사께서는 아마 이제 국가에서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큰 국가적인 재앙 사태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 이런 차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문제적 시선과 문제적 관점으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얘기인데요.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그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비노계를 세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작, 간첩의 의미인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까지도 친노와 비노의 계파 갈등이 지금 결코 지금 해소되지 않고 그게 사실 당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를 잡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상황에서 그 불씨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뭐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세작 발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문수 전 지사의 이 발언을 비판했는데 네. 이 김경협 의원 이 발언도요. 거의 퇴출 대상감이에요, 지금. 네. 제1야당이 지금 혁신위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야당이 기사회생해야 된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지금 야당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뭐 이 구성이 지나치게 범친노 위주로 짜여 있다, 안 있다, 뭐 그 논쟁이 또 여전히 있어요. 그건 그들 정치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꼭 그 얘기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무슨 얘기든지 거두절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뭐 앞들 다 끊고 그 얘기만 도드라지게 해서 그걸 비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인데 네. 이 말 자체는 아무리 앞뒤 맥락이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비노계를 새누리당의 세작, 이른바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과연 전혀 제가 만약에 김성원 비대위원장이라면 아니 혁신위원장이라면 일단 이 말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전 일단 혁신에서 퇴출시킬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노계의 그 어떤 비판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이런 발언을 적당히 말 실수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넘어간다면 혁신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까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인 거나 마찬가지로 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난 이런 분들의 그 생각, 사고, 상황 인식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뭐 균형 잡힌 시각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 그냥 그런 상황이면 지금 김경협 의원의 말대로라면 뭐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의 간첩이다. 뭐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거 새누리당의 아닙니까? 세작의 그 수장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충수, 막말.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져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새누리당과 무엇인가 다른 걸 잘 못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자충수를 두어서 막말을 해서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지지층에서는 제발 막말을 하지 마오. 이것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미지를 우선 줘야 되는데 네. 이러한 어떤 막말은 도저히 혁신적 이미지를 지지층뿐만 아니라 또 흡수해야 되는 중도층에게도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4.19 재보궐선거의 책임 이 논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내의 통합입니다. 네. 이 당내의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 막말 논란은 또 한 번 야권 분열 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는 분당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재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현 주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거의 20%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9 재보궐선거에서 엄정한 메시지가 전달됐던 호남, 바로 광주 전라, 심장 아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곳에서의 지지율은 아주 곤두박질 친 채로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광주에서 지난번에 그 천정배 무소속 의원에게도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그런 아주 신중한 혁신의 모드로 접어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바로 이러한 막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지지층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정치의 품격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김경업 사무부총장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친노의 핵심이고 또 정청래 막말 파문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면은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꾸리는 혁신위원회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들 구성 자체도 지금 비노계 쪽에서는 친노 486 친노 세력 중심으로 짜여졌다. 이런 와중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박주순 의원 같은 경우는 막말 등의 막말로 참 안타까운 현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혁신 활동이 앞으로 100일간의 시한인데요. 8월 말이나 9월쯤에 네. 과연 이게 좀 봉합이 될까? 결국은 공천권 지분을 놓고 개파원에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이 될까?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김경엽 의원 같은 이런 막말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혁신위 활동은 하는 도중에도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비노층의 어떤 혁신에 대한 그런 크레딧, 그런 신뢰성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 상당히 안타까운 발언이다. 저는 이럴 때는요. 네. 전 제일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리더십에 아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 이른바 막말 때 이제 윤리심판원에 제소라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1년 동안 뭐 당직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조금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좀 과잉 대응이 차라리 낫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원래 과잉 대응이란 과잉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과라는 게 지나치다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대응이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럴 때 과잉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실수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경호 의원 당신 이번에 혁신이 나가시오.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뭐 자꾸 옹호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 김문수 전 지사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말들을 합니까? 이 일반 국민들 말 한마디 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예. 이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해놓고는 그냥 또 위험해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증가하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이 이럴 때 확실하게 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저기 당신 이번에 혁신이 아주 빠지고 얼마 동안 반응하지 말라는 거. 이래 아주 국민들한테 뭔가 그 혁신의 무슨 그 강단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또 적당히 지나가면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에 그 새정치연합 의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1박 2일 동안 정말 자숙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친노 비노 개파 갈등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어떤 카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카드를 꺼내들지 아니면 또 그냥 단순한 발언 해프닝으로 끝날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시 국회 화두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고 저희가 앞서서도 관련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먼저 황교안 후보자의 인준안. 네. 물론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게 처리가 되느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뭐 여당 단독으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은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여당 단독으로 지금 갈 태세인데 첫 번째 여당의 이제 정호야 국회의장께서 이걸 야당이 불참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회의를 소집해서 표결을 붙일 것이냐 이 변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이 이제 이번 주말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과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 메르스 전국에다 국민 민심도 흉흉하고 총리가 45일째 공백인데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야당에서 불참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네. 가서 표결에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좀 모양 좋게 될지 이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처리되는 건 확실합니다. 하는데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야가 불참했느냐 참여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고 또 한 가지 야당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18, 19, 22, 23일 날 지금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그때 대정부 질의 때 총리를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좀 야당이 한번 좀 질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저는 통과는 되리라고 보는데 이제 격의 문제, 형식의 문제는 아직도 좀 애매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말씀하셨는데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과학적으로 어떻게 향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국민 여론은 메르스에 가려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상당히 호의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대통령 경정평가의 세 가지 어떤 포인트만 짚어보면 대통령 긍정평가청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 이 전국적인 의견에서 절반 이상의 과반이 압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게 그렇게 과거에도 이어져 온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총리겠느냐라고 하는 포인트. 두 번째는 야권과 이렇게 여러 가지 점에서 대립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26일에서 28일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전국 1,006명, 이 표본오차는 95%, 휴대폰 RDD 조사, 전화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6%였는데요. 14%인데요. 이 조사를 보면은 황교안 총리, 지난달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만큼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적합하다는 의견은 10명 중 3명 정도인 31%에 그쳤습니다. 네.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24%. 다수인 44%는 모르겠다. 이런 응답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가 소명되었는지가 청문회에서 중요한데 네. 그만큼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통과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여론을 살펴보면 상당히 무관심한 상태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국민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이 난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서 풀어갈 수 있는 총리가 될지는 의문스러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한일 수교 50주년이 이제 22일입니다. 한일 관계가 그 현해탄을 사이에 둔 그런 거리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거리는 또한 멀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먼 지금 요원한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논의가 마지막 단계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굉장히 큰 오랜 화두였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보상과 배상 문제를 해결이 돼야지만 한일 간에 보다 점진적인 증진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천명해 놓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실제로 뭔가 좀 그래서 어느 그런 게 정도 돼 있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네. 발언을 대통령이 하셨겠죠. 지금 이제 핵심은 세 가지죠. 일단 일본 정부가 과거사 위안부에 관련해서 그 책임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수위로 사과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배상과 보상의 문제가 있는데 실무선에서 상당히 이제 근접한 뭐 협상 타협선에 갔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네. 이제 8.15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서로 이제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풀어나간다. 이러면서 네.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재개한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의 아베 정부의 기조나 네. 그동안의 쭉 움직임이나 이런 행태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위 정도의 사과랄지 책임 인정을 그렇게 할 것인가? 네.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무선에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해석과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전 아직 낙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뭐 철저하게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신냉전 구도 쪽으로 국제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장급 때 실무 라인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국제적인 여론도 미국의 역사학자들, 일본 국내 학자들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정부에서 양심을 가지고 사죄해라. 이런 분위기를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윤병세 장관이 아마 일본에 건너가서 마무리를 예.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보면서 뒤에서 아마 이렇게 이번에는 좀 합의 좀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수긍을 하고 일본 국민들도 수긍하는 선에서 좀 뭘 만들어내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민도 이번에는 네.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고 네. 좋은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국익과 그리고 먼저 가신 아니면 아직도 남아 계신 살아 계신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박태우 교수, 배종찬 본부장 모시고 깊이 있는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